아, 이분의 위축성 위염이 심하다 안 심하다는 혓바닥이 갈라지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60대부터 혓바닥이 많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갈라져 있었다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혹시 암으로 가지는 않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진단했을 때 물어봐도 또렷이 대답을 안 해줘요. 이거는 병원에서 그냥 뭐 그 나이 때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려요. 28%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지 않아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고 대책을 세우고 더 버틸 수 있어요. 잘 관리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위축성 위염입니다. 위축성 위염 진단 받으신 분들 많죠. 60대 28%, 70대 43%, 80대 56%, 60대 3명 중 1명이 위축성 위염을 진단을 받고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반수가 위축성 위염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만성 위염, 표재성 위염 이런 식으로 염증을 좀 오랫동안 앓다가 어느 순간부터 병원 가니까 위축성 위염이래. 이게 뭘까? 그냥 위험의 한 종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보통. 근데 과연 이게 뭘까?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위염하고는 좀 다른 상태예요. 염증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골마서 피가 나고 아프고 누르면 아프고 따갑기도 하고 또 소화장애도 일으키면서 좀 불편함을 유발하는 정도가 위염이에요. 근데 위축성 위염은 위염이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위축성 위염 말 그대로 위축됐다. 뭐가 위축됐겠어요? 위 점막이 위축된 겁니다. 위 점막이 오동통하게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있어야 되는 그 점막이 점점 얇아져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려요. 점막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물에 피부가 들어가 있을 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죠. 그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위 점막도 원래는 팽팽해야 돼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점막이 팽팽하게 이렇게 연속된 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위축성 위염이 생겼을 때는 표면이 요철이 생기고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다르고 거칠고 건조한 상태로 보입니다. 비교하자면 이 표면은 개구리의 피부, 정상적인 위 점막은 개구리의 피부도 점막이거든요. 우리 내부에 이렇게 피부 자체가 매끈매끈 촉촉 몰랑몰랑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근데 위축성 위염이 된 상태를 내시경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돌 표면 같아요. 딱 거칠거칠하고 여기가 뭔가 끄끌끄끌할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딱 건조가 보여요. 촉촉한 느낌이 다 사라져 있어요. 있어야 될 점막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적으로 위축이 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실질적인 위염이랑은 좀 달라요. 위염은 이렇게 군데군데 패이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거, 스크래치가 난 게 회복이 안 되는 거, 이런 걸 위염이라 하는 거고, 여기는 실질적 염증 소견이 별로 안 보여요. 진행 중인 염증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냥 전체적인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는 어떤 촉촉한 대지가 비도 안 오고 건조하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사막이 되잖아요. 그죠? 딱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형태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 또 기능적으로도 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위 점막 하에 위 분비샘이 있겠죠. 분비샘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분비해야 될 소화액, 점액 이런 것들을 분비하지를 못하는 상태. 사막이 됐으니까 샘들까지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화 기능을. 이 위축이라는 단어가 점막의 위축, 표면의 쪼글쪼글함, 이것도 얘기하지만 제가 딱 느끼기에 이 느낌은 생명력의 위축이에요. 생기발랄한 그런 표면을 가지지 못하고 생명의 기능이 많이 후퇴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 빠져나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위염이 걸렸을 때는 60대 말고 40대, 50대 초까지 위염이 걸렸을 때는 술을 많이 먹었거나 과식을 했거나 탈이 났을 때 위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일어나거나 불편해, 소화가 많이 안 되거나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급성 손상. 근데 위축성 위염은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서서히 메말라가는 겁니다. 개구리의 피부가 서서히 말라가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개구리가 피부가 마르지 않으려면 물속에 있어야 되잖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하잖아요. 개구리가 사막에 살 수는 없잖아요. 촉촉한 물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양서류들은. 그런데 만약 물이 다 사라졌어.
개구리가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자꾸 말라가는데 개구리도 어찌할 바는 모르겠지. 서서히 기능이 감퇴돼 갑니다. 그래서 급격한 통증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화가 뜨문뜨문 안 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소화가 느리지? 밥을 먹은 지 한참 됐는데 배가 왜 안 고프지? 소화가 덜 됐나? 왜 이렇게 트림이 나오지? 왜 배가 이렇게 불러있지? 심각한 통증을 나타내거나 정말 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잘 모르면서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은근히 기능이 계속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책을 세우지를 않아요. 왜? 그냥 나 원래 만성위험이 있었으니까 뭐 위험의 한 종류의 연장선에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말라붙어가는 그런 상태, 재생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액, 혈액, 몸 안에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재료가 없어지고 메말라가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눈치를 잘 못 채는 거예요. 왜? 아직은 소화할 만 하거든. 은근히 심각한 소화장애, 뭐 체하거나 통증, 뭐 쓰림, 역류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눈치를 잘 못 채요. 위장이 소리 없이 엄청나게 피로해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젊은 사람한테는 거의 안 나타나요. 근데 희한하게 60대 되면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왜 젊은 사람은 이런 형태로는 나타나지를 않는데 왜 꼭 나이가 들어서 이게 생길까? 이게 뭐냐면 심혈관 기능의 저하가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30대, 40대 혈액이 충만하고 근육이 좋고 에너지, 기운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부족함 없이 물질들이 다 공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약해지는 게 심장 혈관부터 약해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느 순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60대 심장이 약해지는 신호로 나온다는 거죠.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을 펌프를 해주지 못했어. 우리가 농토를 생각을 해봅시다. 농장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이 되고 비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촉촉하게 생기 있게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물이 차단이 됐어. 거름도 안 줘. 여기에 있는 농장에 있는 식물들은 다 메말라 버려.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돼야 될 게 여기서부터 펌프가 고장이 났어. 양이 줄었어. 그러면 메마르기 시작하고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부족으로 시작을 해요. 건조하다, 메마르다, 표면적으로 말라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 이 바깥에 있는 근육층, 위장의 근육층도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 처음에 위축성 위염인데 나 진단은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소화도 뭐 그럭저럭 돼.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에 근육에 혈액 공급도 주니까 소화력이 확 떨어져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게 부족해져요. 생명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한의학적으로는 기, 혈, 진액 이게 충만했을 때 기관들이 잘 돌아가요. 근데 처음에 진액과 혈액이 모자라지기 시작하면서 위축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결국 위장의 근육의 능력, 즉 에너지, 기운까지도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냐? 위가 냉랭해져요. 제가 진찰하면서 딱 기능이 떨어지고 위축성 위염이 심한 사람들은 딱 만져보면 온도가 달라요. 배꼽 위에 부분이 냉랭해요. 차가워. 혈액이 안 들어오고 근육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거기서는 온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엄청 차가워지는 거죠. 그리고 말라간다고 했잖아요. 이 마르는 현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진액을 생성해내지를 못해. 분비샘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위 점막만 건조해질 거냐? 몸 전체의 진액 생성 능력이 떨어져요. 입도 건조해지고 눈도 건조해지고 항문도 건조해지고 모든 내면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이 사람이 위축성 위염이 심하냐 안 심하냐는 딱 혓바닥 내보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혓바닥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위축성 위염에 걸린 사람들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쫙쫙 갈라지기 시작해요. 점막을 유지를 못해. 얘도 유지 못하는데 혓바닥이라고 유지할 수 있겠어요? 같아요. 몸에서 혈류가 줄어들었을 때는 얘도 줄지만 얘도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위축성 위염이 심하다 안 심하다는 혓바닥이 갈라지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60대부터 혓바닥이 많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갈라져 있었다고. 80대 2명 중에 1명이 갈라져 있어요. 즉 우리가 위장의 위축성 위염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위장의 점막이 말라가고 있구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몸 전체의 기혈수의 순환이 다 깨지고 있구나. 진액이 모자라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심장은 약해지고 기운은 빠지게 되어 있구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뻔하게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단순히 위장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몸 전체의 문제예요. 반드시 몸 전체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는 소화도 괜찮고 먹을만 했잖아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점점 양이 줄어요. 전에 이 정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버거워져요. 이거 먹으니까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양을 줄이기 시작해요. 양을 줄여도 소화가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내가 소화를 못 해내는구나 하는 시점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기가 빠지고 있다. 위에 근육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식의 처리 능력이 이제부터 떨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60대 중후반부터 그 현상이 강해집니다. 그럼 나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어. 그럼 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건가? 3명 중에 1명에 속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되겠지 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노화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혹시 암으로 가지는 않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진단했을 때 물어봐도 또렷이 대답을 안 해줘요. 이거는 병원에서 그냥 그 나이 때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려. 28%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지 않아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고 대책을 세우고 더 버틸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게 회복이 안 된다라는 스탠스를 자꾸 취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잘 관리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원인을 타고 들어가면 돼요. 혈액도 안 들어오고 진액이 메말랐고 기력까지 떨어졌어.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기운 없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기운이 더 떨어지고 위장의 활동성은 더 떨어지겠죠. 먹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위장 표면이 거칠어져 있고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장이 움직여서 분쇄하는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치아로 많이 씹어줘야 돼. 엄청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30, 40대 때 그냥 대충 먹어도 소화시키니까 이때는 대충 먹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대충 먹으면 안 돼. 정말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그리고 식후에 반드시 위장 근육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기력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건조한 걸 좀 피해줘야 돼. 음식 중에서 자꾸 이런 상황에서 건조한 떡이나 메마른 음식, 촉촉하지 않은 음식들을 자꾸 먹고 견과류 같은 거 딱딱하면서 건조한 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손상 다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가급적 좀 촉촉하고 생기가 살아있고 매끄러운 것들 위주로 좀 먹으려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많이 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혈액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잘 먹어줘야 된다. 혈액의 재료가 뭐겠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 말 그대로 뭘 골고루 가리지 않고. 나 위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위 좀 아껴줘야겠어, 그제서야 나 소식하고 정말 부드러운 것만 먹을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얘도 결국에는 세포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잘 먹어야 돼. 늘 강조하지만 저는 뭘 가리려고 너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단 뭘 가려야 된다? 가려야 되는 음식은 매운 거, 그 다음에 카페인, 술, 알코올, 그 다음에 탄산 같은 것들도 좀 자극이 되니까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짠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염식, 무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여기에 수분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조직 내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려면 수분의 이동은 반드시 소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너무 제한을 하면 결국 더 메말라가는 현상, 수분 부족 증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채소는 칼륨이 많잖아요. 그와 비례해서 우리가 나트륨, 소금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자, 위축성 위염이 걸렸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암이잖아요. 방치하면 암으로 가지 않을까? 암으로 가는 경우는 확실히 유전적 경향을 많이 따라갑니다. 이때 이제 위암이 존재했다, 소화기 쪽 암이 존재했다 하면 위축성 위염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조심해야 돼요. 이 증상을 미리미리 완화시켜서 위축성 위염 상태에 도달하지 않게, 혹은 도달했더라도 개선시켜 놔야 돼요. 결국 위 점막이 무너졌어. 최일선 방어선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세포가 있잖아. 이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위산이나 음식의 공격을 받으면 버티다 뭘 하겠어요?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얘들도 이걸로는 이제 못 버텨. 원래 요 점막 밑에 있는 세포들은 보호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 점막이 보호해 주니까 얘들이 보호 능력을 강하게 가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네, 점막이 다 사라졌네, 나도 좀 질긴 세포로 바뀔 거야 라고 변형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장상표생이라고 그러고, 그 변형이 자꾸 누적이 되고 어떤 하나의 덩어리, 종양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게 암입니다. 즉 우리 가게에 위암 병력이 있다 그러면
위축성 위험 단계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암으로 갈 확률, 위축성 위험이 만성적으로 퍼져 있지 않으면 암으로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치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미 장상폐화생이 되면 확률이 이제 이만큼 올라갔어. 거기서 한 단계 낮추고 위축성 위험을 낮추고 그 밑으로 낮추고 어렵잖아요. 가게에 암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불안 자체가 또 뭘 만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불안해지고 진액을 또 고갈시켜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불안 빼고 내가 뭘 해야 되나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거 암 된다던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몸을 쓰는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몸이 이미 건조화되어 가고 있고 혈액, 심장의 능력이 떨어져서 점점 건조가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건조를 많이 유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수면이잖아요.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몸이 다 건조해져 버려요. 내 피부가 건조해지는 상황이랑 이 내면이 건조해지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잠을 안 잤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충분한 잠을 자야지 심장이 쉬면서 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 꼭 필요하다. 내 몸에 진액과 혈액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거에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우리말로 규칙이겠죠. 뭐에 대한 규칙? 생활에 대한 규칙이에요. 제때 일어나라. 그리고 제때 자라. 그리고 제때 먹어라. 이 리듬에 맞춰서 위장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위액도 안 나오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음식 먹고 밤에 잘 때 돼서 위가 쉬어야 되는데 그때 먹고, 뭐 어떨 때 많이 먹고 어떨 때 조금 먹고, 배고픈데도 안 먹고 배 안 고픈데 먹고, 뭐 이런 거. 내 몸의 리듬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픈 신호가 뭔지, 언제 배가 고픈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는지 내 몸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은 정직해. 항상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무절제하고 무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젊을 때는 뭐 밤새든지 뭐 소주를 몇 병 먹든지 뭐 2끼를 먹든지 3끼를 먹든지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냥 그 생명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미 생명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절제해야 돼. 모든 생활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위축성 위험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배고프지도 않고 소화도 느리고 식사에 규칙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장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규칙과 리듬을 꾸준히 지켰을 때, 제 생각에는 한 1년은 그냥 꾸준히 해야 돼. 조금 해보고 뭐 왜 변화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규칙이란 것은 1년 동안 내 몸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꾸준히 했을 때 우리가 회복의 신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위축성 위험, 우리가 내시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기 전에 내 몸에서 느끼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위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위장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신호예요. 그게 뭐냐? 배고픔의 신호가 정확하게 나오느냐, 요걸 체크를 해보면 돼요. 이게 너무 강하게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와도 안 돼요.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위가 말라 있는 경우예요. 밥때가 안 됐는데도 계속 배고픈 신호를 줘. 밥을 안 먹으면 막 혈당이 떨어져서 큰일 날 것 같아. 막 허기져서 못 살겠다.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곡선기라고 그래요. 곡식이 소화가 돼서 쉽게 배가 고파진다. 이런 증상. 당뇨에서도 나오는 증상이지만 혈류가 순환이 안 되고 진액이 고갈이 됐을 때 메말라 있으니까 자꾸 배고파. 근데 먹었는데 또 배고파. 배고픈 신호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잘 참기 힘들다. 이런 게 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진액이 고갈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가 안 고파. 그건 또 뭐겠어요? 기운, 위장의 운동 능력, 기운이 떨어져서 신호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먹은 게 계속 그냥 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점심때가 돼도 저녁때가 돼도 그냥 배가 안 고파.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맛, 배고픔의 연장선인데 밥맛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좋은 것도 위장이 과열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없는 거는 기가 떨어진 거고 위장이 소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배고픔의 신호로 우리가 위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위장이 정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제때 딱 배가 고프고 심한 허기를 만들지도 않고 밥을 딱 먹어주면 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지속되다가 또 밥때가 되면 또 배고픈 신호를 주고, 중간에 이 가짜 신호들이 잘 안 나타나고 안정되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위장이 돌아왔을 때 위장의 신축성, 탄력성, 이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음식이 약간 늘어도 소화에 전혀 지장을 안 주고 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소화를 시켜요. 위가 자꾸 의식되고
회복되고 인식되는 것은 위가 거칠어져 있고 메말라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만져봐도 이 배꼽 위 부분이 굳어 있고 온도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위축성 위염이 가장 잘 생기는 전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정부가 여기 배꼽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에 뭉치는 경향. 그러면 거기는 혈류가 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회복됐을 때 소화상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음식을 먹었는데 더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이 노곤함이 느껴지거나 더부룩함, 가스참, 그런 신호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입마름, 혀 갈라짐, 이 혀 한번 갈라졌는데 이게 다시 아물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게 싹 아물어. 그리고 입마름이 사라지기 시작해. 진액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시경을 다시 찍어보면 점점점 재생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촉촉함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또 좋은 게 이 소화의 결과물인 변의 형태가 좋아지고 변이 매끄러워지고 변이 수월해집니다. 결국 위축성 위염이 자꾸 이 위장 자체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 전체에서 신호들을 이미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 혈수, 진액이 모자라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음식 관리 잘하고 리듬 만들고 규칙 만들어서 위장이 회복되고 내 몸에 진액이 충만해졌을 때 내 몸이 매끄럽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가게 되고 감정 상태가 좋아져요. 위축성 위염 걸려서 딱 오는 사람들은 다 감정 상태가 메말라 있어요.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부정적 감정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감정의 메마름이다. 이것은 몸에 진액이 고갈되면 몸 내부만 마르는 게 아니고 감정조차 말라버려요. 뇌가 거의 건조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액이 회복되면 뭐가 좋아진다? 감정 상태가 좋아진다. 부정적 생각을 덜 하고 세상이 좀 더 재밌어진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종환을 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종환을 출시한 지가 꽤 됐어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먹기 좀 불편하다. 촉촉한 형태의 약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막 들러붙어 있어요. 사실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흔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이미 들러붙어 있으면 톡톡톡 쳐서 흔들어서 병뚜껑 따라서 평평하게 해서 드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따라서 먹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약간 입자가 거친 부분이 있어서 씹히는 게 가끔씩 느껴진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건조한 형태가 좀 좋다, 어떤 분은 좀 몰랑몰랑 할 때가 좋다. 이게 선호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먹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형도 바꿔가고 분쇄 방법도 계속 바꿔가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고집을 꺾지 않고 제 방식대로 계속 밀어붙여서 제가 원하는 방식,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한 게 단의 형태로 이번에는 출시하게 됐습니다. 300환이 300단으로 출시가 됐고 기국환이 기국단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2개 단은 아직 출시 준비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름이 좀 달라졌죠? 단입니다. 환이 단이 됐어요. 단은 구슬 같은 약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은 더 이제 가는 것들. 단은 요 정도 크기로 저희가 만들었고, 원래 우리가 3g씩 복용하던 거였는데 요거는 4.5g, 용량도 늘렸고, 단의 표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료를 우리가 한 번 더 미세 분쇄를 해서 코팅을 한 거예요.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안에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지에 밀봉시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안에 성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촉촉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손으로도 눌릴 정도로 이렇게 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먹을 때 이거를 씹어 먹기보다 이렇게 이로 한번 앙 해서 계속 안에서 오물오물 빨아 먹듯이 천천히 먹으면 좋습니다. 제가 처방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고 이런 제품도 그렇고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제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전부 다 천천히 몸에서 녹아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천천히 좀 기다리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운동도 하고 몸의 변화도 느끼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보람이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로 뭔가 내 증상이나 뭐 이런 게 변할 거라는 기대로 이거한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 몸의 조건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내 몸이 뭔가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변화를 위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은데 요거 하나 딱 뭐 하면 해결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하루에 한두 개 먹으라고 제가 표기를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개 먹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너무 좋다.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일단 맛도 좋고 내가 느끼는 그 기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의 방향성은 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기준은 뭐냐면 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좋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